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수비입니다. 저희는 이상문학상 작품집 2021년 제44회 읽고 왔습니다. 대상 수상작은 이승우 작가님의 마음의 부력입니다. 이 작품은 이 작품도 참 좋아요. 네.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는 자기 모르게 돈 쓸 때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게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어머니한테 연락이 온 거죠. 아내한테. 아내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내한테 돈을 남편이 돈을 빌렸다. 그 돈 내놔라.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미스터리가 시작이 됩니다. 남편은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하나를 잡은 거죠. 하나의 꼬투리랄까. 제가 소설을 읽다 보니까 작가마다 글을 전개시키는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그 저는 이제 읽을 때 이제 독자의 관점에서 보니까요. 이 글을 읽게 만드는 어떤 추동력이랄까? 끝까지 보게 만드는 어떤 힘,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게 보통 궁금증, 호기심, 의문, 스릴러적인, 미스테리적인 어떤 기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은 어머니가 남편한테 돈을 줘라. 남편은 그런 적 없다. 이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게 참 좋았어요. 음. 잘못한 일이 없으면 긴장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아내의 주장에 대해 나는 잘못한 일과 긴장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긴장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한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둔하거나 대범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혹시 하지도 않은 잘못이 들춰내져 심란한 상황이 생길까 봐 마음을 졸이는 거야 하고 대답했다. 하지도 않은 잘못이 어떻게 들춰내진다는 거야. 아내는 피식 웃은 다음 별일도 아닌데 정색을 하고 나가자는 걸 보니 뭔가 수상하다며 놀랐다. 나는 살다 보면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추궁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항변하려고 했지만 그 말을 입증하기 위해 드려야 하는 수고가 꽤 번거롭게 여겨졌으므로 그만뒀다. 그 대신 나는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 그런 오해에 의해 생길지도 모르는 마음속의 시끄러움을 예방하려고, 왜냐하면 그런 일에 마음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레 긴장하는 거라고. 당신의 남편이 그런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당당한 주장처럼 내지는 그 말들은 실은 하소연에 가까웠다. 알지, 그런 사람이지 당신 하고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는 것으로 봐 그녀는 내가 주장이 아니라 하소연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게 분명했다. 어 이제 아까 하나의 포인트를 얘기했죠. 글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이승우 작가님의 스타일이라 생각되는데, 그 심리 묘사가 정말 디테일해요. 그래서 어 지금 방금 읽어 드린 부분들처럼, 그러나 그것이 하소연에 대한 동의라면 그 문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분명하게 말해지지 않은 애매하게 짝이 없는 표현인 그러니 함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사람이라고 불린 당신이 마음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소심한, 옹졸한, 치졸한 같은 단어들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야 했다. 나는 모든 종류의 불화를 꺼려하는 세심한 평화주의자라는 명분을 앞세워 소심한, 옹졸한, 치졸한을 눌렀다. 음, 이런 부분들 정말 세심하죠. 음, 뜬금없이 웬 돈 이야기야. 나는 이번에도 까닭없이 곤두서는 신경을 애써 잠재우며
아내의 진위를 헤아리려고 머리를 굴렸다. 내 목소리는 얼버무리는 것처럼 나왔다. 누가 들어도 우억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 말투가 나는 신경 쓰였다. 아내는 무슨 돈인지 묻는 건 난데 하는 눈빛으로 나를 한 번 겨누질하고는 나 아재 어머님이 전화해서 말이야 하고 덧붙였다. 나는 곧바로 당신이 건 게 아니고 하고 물었다. 전화를 거는 사람이 주로 아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어, 그 상황, 그러니까 소설가는 상황에 대한 온전한 몰입이 중요하고, 글을 쓸 때 하나하나씩의 사실들을 밝혀내는 거. 그러니까 글을 쓰는 소설가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독자들에게 정보를 어떻게 주고, 어떻게 독자들을 이끌어가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이 보이네요, 요즘엔. 읽으면서. 아마 자기가 도달한 지점만큼 읽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해석에도 단계가 있는 것 같고, 쓰는 것도 어떤 그 깊이랄까? 그것도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만큼만 보는 것이죠. 음. 같이 진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좀 스킵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티키타카 하면서 많은 말들을 주고받을 수 있을 텐데 혼자 하려니까 참 좀 지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머니가 전화를 한 거 돈 얘기한 거 가지고 꽤 많은 분량을 나가요. 음. 그래서 어머니를 다음날 보러 가죠. 음. 근데 형이 죽었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어 근데 어머니는 형과 나의 목소리를 헷갈려하고 어 결국 인제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죠. 음. 어 그리고 인제 어머니는 집에 왔더니 성경을 통독하는 거 그게 있죠. 음.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음 그래서 "저예요 어머니." 하고 인사를 하자 "누구냐 성준이냐." 하는 물음이 돌아왔다. 성준이는 형의 이름이었다. 순간 목에 무엇이 걸린 것처럼 숨이 막혀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은 길지 않았다. 어머니가 곧 자신의 실수를 정정했기 때문이다. "내 정신 좀 봐라. 성준일 리가 없지. 그런데 어쩐 일이냐." 나는 일단 안도했지만 어머니가 어쩐 일이냐고 물었기 때문에 다시금 몸과 마음이 서서히 경직되는 걸 피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오늘이 우리 부부가 어머니를 뵈러 오는 날이라는 걸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했다. 음. 치매가 의심되는 정황인 거죠. 이 소설을 내용을 얘기하자면 결국 형이 죽고 어 이제 어머니는 형에 대한 그런 마음, 그러니까 어머니가 형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마음과 동생에 대해 갖고 있던 마음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생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 인제 이 문장을 좀 읽어 보면 알 것 같은데 음 '왜 어머니는 형과 동생의 몫을 헷갈려 하는가.' 그런 부분도 정말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이상한 말 같지만 나는 어머니가 내 목소리는 확실히 알아듣는데 형의 목소리는 그러지 못한다고 막연하게 생각했었다. 형의 목소리는 나를 닮았지만 내 목소리는 형의 목소리를 닮지 않았다는 식으로. 정말 해괴한 말인 거 알아?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는 매화꽃하고 살구꽃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자고.
당신의 그 말은 매화꽃은 살구꽃을 닮았는데 살구꽃은 매화꽃을 닮지 않았다는 거잖아. 살구꽃은 매화꽃과 헷갈리지만 매화꽃은 살구꽃과 헷갈리지 않는다 말이 되나? 매화꽃을 보자마자 당신은 그 꽃이 매화꽃이라는 걸 알아. 매화꽃이 아닌 다른 꽃일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지. 매화꽃이 더 흔하다고 할까? 더 보편적이라고 할까? 아니면 더 대표적이라고 해야 할까? 아무튼 더 친근하지. 거기다가 사람들은 매화꽃을 보려고 매화꽃이 피어 있는 곳을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잖아. 매화꽃 필 때 맞춰 축제를 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매화꽃은 다른 꽃으로 오인될 수가 없는 거지. 반면에 살구꽃은 흔하지 않고 어쩌다 대기는 우연히 발견될 거란 말이야. 살구꽃을 보러 어디로 간다는 말은 못 들어봤어. 살구꽃 축제가 있다는 말도 못 들어봤고, 그러니까 되게 살구꽃은 그 꽃이 거기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겠지. 그러다 보니 살구꽃은 살구꽃으로 바로 인식되지 않고 모양이 닮은 어떤 꽃, 더 대표적이고 더 흔하고 더 친근한 예컨대 매화꽃으로 오인될 수 있을 거야. 어머님이 당신의 목소리는 아주버님의 목소리로 착각하지 않으면서 아주버님의 목소리를 당신의 목소리로 착각하는 현상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말하자면 당신의 목소리가 더 흔한 거야. 대표적이라고 해도 되고 더 친밀하게 느낀다는 뜻이기도 하겠지. 당신의 목소리가 아주버님의 목소리를 닮지 않아서가 아니야. 매화꽃이 살구꽃을 닮지 않은 것이 아니듯이. 이런 이런 게 제가 말한 어 이 상황에 대한 온전한 작가의 집중력과 어 깊이, 디테일이죠. 매화꽃과 살구꽃은 닮았는데 왜 살구꽃은 매화꽃과 헷갈리지만 매화꽃은 살구꽃과 헷갈리지 않는다. 형의 목소리는 나를 닮았지만 내 목소리는 형의 목소리를 닮지 않았다. 이거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설명이 몇 쪽에 걸쳐서 이게 재밌어요. 음. 음. 이런 집중력 엄청나다. 음. 음. 형과 동생의 사이를 창세기에서 야곱 야곱과 에서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리고 마침내 나는 내가 형에게 돌아갈 몫을 부당하게 차지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는 자신을 외면하지 못했다. 의도와 상관없이 혜택을 더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편애의 대상이었음을 인정해야 하므로 위험했고 그래서 회피해야 했다. 편애의 대상이 된 사람이 느끼는 마음의 불편함을 사람들은 관과한다. 그들은 한쪽으로 치우친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의 아픔에 주목할 뿐, 주목하느라 한쪽으로 치우친 사랑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는 헤아리려 하지 않는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 사랑의 실행에 전적으로 수동적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치우친 사랑에서 제외된 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의 선택을 받은 자 역시 비자발적이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혜택을 더 받은, 더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덜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을 향해 갖게 되는 마음의 부담감을 피해갈 수는 없다. 형이 입을 통해 면목 없다는 말을 들을 때 내가 느끼곤 했던 어딘가로 달아나고 싶은 부끄러움과 난처함을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다. 누군가에게 말해야 한다면 그 첫 번째, 어쩌면 유일한 대상은 형일 것이다. 형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말할 수 없었고 말하지 못했고 이제는 영원히 말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형은 이 세상에서 사라짐으로써 그런 기회를 앗아가 버렸다. 어, 편애의 대상이 동생이 되었고 형은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근데 사랑을 더 받은 쪽이 오히려 형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런 걸 얘기하는 소설입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어머니의 편애를 받았던 창세기의 인물 야곱이 느꼈을 마음의 짐에 대해 아내에게 이야기했다. 혼돈하고 공허한 채로 내 마음속에 떠돌던 무정형의 어둠을 끄집어낸 순간이었다.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했다. 어머니 리브가가 큰아들인 에서를 미워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단지 작은 아들을 사랑했을 뿐이다. 한 사람을 사랑했을 뿐인데 다른 누군가가 사랑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 이치다. 사랑이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은 역설이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다른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행위와 같은 것이 된다. 이긴 사람이 호명되면 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호명되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 저절로 알게 된다.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 장자가 받을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했다. 이 과정에 술수와 속임수가 동원됐다. 눈먼 남편, 아버지를 속이고 순진한 큰아들, 형의 것을 빼앗았다. 속이고 빼앗으려는 의도는 이 이야기의 원인이 아니다. 사랑이 있을 뿐이다. 사랑이 속이고 빼앗는 사건을 만들어낸 것뿐이다. 사랑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사랑이 사랑하는 일을 선택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사랑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일이 되기 때문 아닌가? 에서가 느꼈을 박탈감이 어떨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야곱은 아무렇지 않았을까? 자발적인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자기 때문에 형을 소외시키고 형에게 박탈감을 준 셈이 된 동생의 마음속은 어땠을까? 형을 사랑해서 배제하는 이 드라마에 어떤 적극성도 없이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참여한 꼴이 되고 만 동생이 형 못지않게 어쩌면 형보다 더 괴로웠을지 누가 아는가? 어쩌면 어머니의 사랑이 부담스러워 거부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았을까? 하고 나는 생각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형을 볼 낯이 없어서. 자, 이런 소설입니다. 정말 깊죠. 아마 교회 다니신 분들이나 성경을 읽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야곱과에서의 이야기. 에서는 단지 멍청한 인물, 장자권을 팥죽 하나로 동생한테 팔아 버린 그 우둔한 형으로 비춰지죠. 해석이 되죠. 그런 해석,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해석을 넘어선 이승우 작가님의 해석. 저는 이런 해석은 처음 봤습니다. 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보다 낫다. 이 해석 면에서. 얼마나 성경을 깊게 묵상하시는지. 음. 저는 이 해석이 정말 와닿았어요. 아까 뭐 뻔 얘기도 그렇고요. 계속 한 가지 주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잖아요. 이 과제 집중력, 이 주제 집중력 엄청나죠. 음. 한 가지 이야기를 집요하게 깊이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정말 깊은 이야기입니다. 한번 곱씹어 볼 사랑에 대한 얘긴데요. 음. 그런 소설입니다. 음. 당신 말대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향의 에서와 달리 야곱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었을 수 있어. 누군가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지. 그런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살지.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순 없겠지.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생기는 거겠지. 그러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겠지. 불가피했다고 해야 할까? 강요됐다고 해야 할까? 그러면 이 편의 사건의 실제 주체는 어머니가 아니라 아들이 되고 말아. 의식적이진 않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이끌어내는 아들로 인해 발생한 거니까. 사실 그렇다면 야곱이 형에 대해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겠지. 안 그래? 음. 그래서 이 어머니는 그 죽은 형을 생각하면서 이 동생에게 인제 "돈 내놔라." 그러는 거죠. 아까 인트로 기억나시죠? "늙은이가 어디 돈 쓸 데가 있겠냐.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성식이는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집도 샀다. 물론 너도 알다시피 그놈이 제 힘으로 다 했지. 장한 아들이다. 누가 그걸 모르겠냐? 그런데 성준이는 대학원은커녕 대학도 졸업 못하고 결혼도 안 하고 집도 없이 산다. 어렵게 산다. 딱해 죽겠다. 그런데도 돈 달라는 소리 한 번 안 했다. 딱 한 번 빼놓고는. 딱 한 번 지방 어느 소도시에서 연극을 하고 지낼 때였는데 카페를 하겠다고 도와달라고 했다. 그때 성식이 대학원 등록금을 마련해야 할 때라 내가 좀 난처한 표시를 했다. 그땐 진짜로 여유가 없었다. 더 이상 손 벌릴 데도 없더라. 제풀의 기분이 언짢아져서 아마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했던 것 같다.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성식이 사는 것 좀 봐라. 세상에 내가 미쳤지.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엄청 섭섭했을 텐데도 그냥 해본 말이라며 허허 웃고는 얼른 말을 돌리더라. 그리고는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나도 그날 이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그런데 요새 그 일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모르겠다. "성식이는 대학원도 보냈잖아요." 하는 그의 목소리가 자꾸 들린다. 아니 그 애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지. 그런 말을 할 애가 아니다. 그런데도 그런 목소리가 자꾸 들리는 걸 어떻게 하냐. 이제라도 성준이한테 카페 차릴 돈을 좀 해 주고 싶다. 그래서 그런다. 그래서 돈을 달라는 것이 내가 어디 다른 데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성식이한테 이야기를 잘해서 너무 늦지 않게 돈을 좀 마련해서 어머니가 이런 마음이죠. 이런 어머니입니다. 이런 소설이에요. 내가 느껴온 것처럼 어머니가 수시로 느껴왔을 그렇지 않다면 언젠가 느끼게 될 깊은 회한과 죄책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 상실감과 슬픔은 시간과 함께 묽어지지만 회한과 죄책감은 시간과 함께 더 진해진다는 사실을 상실감과 슬픔은 특정 사건에 대한 자각적 반응이지만 회한과 죄책감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무자각적 반응이어서 통제하기가 훨씬 까다롭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다. 상실감과 슬픔은 회한과 죄책감에 의해 사라질 수도 있지만 회한과 죄책감은 상실감과 슬픔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히려 그것들에 의해 더 또렷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사랑의 대상인 야곱이 좋아했을 마음의 짐에 대해서는 제법 깊이 생각하면서 그 사랑의 주체인 리브가가 좋아했을 마음의 짐에 대해서는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머니 저예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번에도 어머니가 성준이냐 하고 물어왔다.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잠깐 비틀거렸고 그 짧은 순간에 내가 할 역할을 선택했다. 그 역할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부여받은 것 같았다. 배역을 위해 일부러 목소리를 바꿀 필요는 없었다. 네, 성준이에요. 별일 없죠? 교회도 여전히 잘 다니시고 파랑이 쪼그리 하늘이와도 잘 지내고요. 찾아뵌다 하면서도 통시간을 못 내네요. 요새 좀 바빠요. 새로운 연극을 맡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지난번에 내가 말한 거요. 조건이 괜찮은 카페가 싸게 나왔다는 거. 그거 이번 주에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소설이 끝납니다. 정말 감동적인 소설이죠. 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자신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편애에 대해서 깊이 깊이 생각했던 할 수 있었던 그런 소설이에요. 이 소설 덕분에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사랑이란 뭘까?' 한 가지 주제를 정말 집요하게 잘 파고들었다. 아 이게 인제 어떻게 보면 철학 같기도 해요. 철학 서적 같기도 한 그 깊이가요. 성경 말씀도 인용이 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작품 이승우 작가님의 무지의 증명이라는 소설인데 음 무지의 증명이라는 소설이죠. 어 이것도 재밌는 소설인데요. 김가을 씨 지난주에 남천에 갔었지요. 응. 이런 질문. 이게 김가을 씨 한데 김가을 씨가 인제 소속되어 있던 어 라이트 레프트라는 동호회 회장이 질문을 던진 거죠. 질문을 던진 사람은 라이트 레프트라는 동호회의 회장이었다. 그럼 왼손잡이고 나도 왼손잡이다. 아 나는 그와 통신으로 처음 만났다. 그러니까 왼손잡이 모임이에요. 거기서 "남천에 저번에 지난주에 갔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안 갔다고. 음. 간 적 없다고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죠. 근데 갔는데 왜 안 갔다 그러냐. "왜 안 갔다 그러냐. 김가을 씨 지난주에 남천에 갔었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로 집중하는 걸 느끼며 나는 입안으로 가져가던 오징어 다리를 내려놓았다. 남천이요 내가?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나는 지난주에 서울을 떠나지 않았고 남천은 아직 가본 적이 없었다. 이게 싸움으로 벌어지고 음. '아 이 친구 진짜 이거 진짜 왜 이래?' 이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라이트래프트 동호회에 나가지도 않고. 음. 그다음에 외삼촌 전화가 와요. 너 왜 사람을 보고 아는 척을 안 하냐? 외삼촌은 화가 난 거죠. 남촌에서 봤다고 말이죠. 음. 못된 놈 그게 무슨 짓이냐. 해도 덜 떨어진 시간에 술 취해서 여자를 끌어안고 난잡하게. 정말 얼굴이 화끈거려 혼났다. 음. 어떻게 삼촌에게 인사를 안 하냐. 어쨌든 삼촌이 아니냐. 이게 외삼촌도 이렇게 화를 내요. 이 두 명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지? 뭘까 싶은 거죠. 그리고 인제 세 번째 인물, 헤어진 전 여자친구. "당신이 어떤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봤어요." 이렇게 남천에서 세 명이나 이런 증언을 하는 거죠. 참 이상하죠? 음. 도대체 뭘까? 어. 내가 얼마 전부터 남천에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었나요? 알면서 남천에 나타났나요? 그 여자를 보여주려고? 뭐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내왔던 거죠. 참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세 명이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주인공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죠. 그래서 남천을 가요. 가는데 남천에 가서 인제 경찰에 붙잡히는 거죠. 음. 경찰에 붙잡히고 형사들한테 인제 취조를 받습니다. 음. "개새끼 넌 사람도 아니야, 새끼야." 어 그러니까 두 모녀를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취조를 받아요. 그리고 방금 말했던 이 세 명, 아까 회장과 외삼촌과 전 여자친구 다 우호적이지 않은 증언을 합니다. 혹시 내가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내가 그 사건의 범인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나 말고는 한 명도 없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응. 하긴 요즘 들어서는 나도 내가 실제로 그런 짓을 저지른 게 아닐까 가끔 생각한다. 일방적인 윽박지름과 몰아붙임이 이룬 성과다. 나는 가끔씩 불안에 쌓이고 자주 혼란에 빠지고 종종 분노한다.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진짜 나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유혹처럼 끼어들 때가 있기도 한다. 때도 있긴 하다. 사람들이 말하는 나를 제거하면 아예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건 아닐까? 사람들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한다. 어쩌면 그게 사실인지 모른다. 내가 모르는 내가 있을 수 있고 또 타인의 시선과 견해가 부분적으로 나를 형성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진실일 수 있다. 네, 마지막 문단. 하지만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라면, 내가 인식하는 나를 빼놓고 구성된 나를 빼버리면, 존재의 기틀을 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내가 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면 타인들이 증명하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나를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는가? 나를 빼놓고 구성된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나에 대한 확실하고 완벽한 부재 증명을 통해서만 겨우 성공할 수 있는 나의 불안정한 존재 증명. 이 무슨 과학한 운명인지 나는 당신들의 부재 증명을 통해서만 가까스로 존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글은 당신들 속에 나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공고문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부재 증명이라는 소설이 끝납니다. 재밌죠? 이것도 되게 철학적이에요. 음, 정말 철학적인 질문. 나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남천에 내가 있었다. 그 남천에서 내가 성범죄도 저지르고 살인사건도 저질렀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그걸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안 그랬다고. 증, 증인들이 다 있으니까요. 이거 어떻게 하냐. 부재 증명을 해야 된다. 음.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 정말로 나는 누군가? 남들이 보는 나와 어, 내가 다른데 이런 철학적 질문. 이승우 작가님의 이 소설 정말 짧게 둘러봤는데요. 혼자 하니까 금방 하게 되네요. 정말 좋았습니다. 좋았고 마음의 부력과 부재중력 정말 좋은 소설이었어요. 그리고 우수작이 있는데 97의 세계까지 한번 해보도록. 잠깐만요. 97의 세계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